길을 쓰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새로운 대일본 제국입니다. 아베는 세계의 변두리 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동양 최강 중국과 세계 정상급 강대국 러시아를 잇따라 꺾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최근 아베 정권은 적의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적은 첫째 중국과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적은 러시아와 한국입니다. 상황이 점점 1800년대 후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하던 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별 볼 일 없던 일본이 어떻게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압하고 아시아 최강이 되었으며 어떻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승전국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구열강이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전에 일본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강대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일본 제국이라고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침략 제국주의로 날뛰면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기분 나쁜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는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맹주 청나라, 유럽의 세계 정상급 강국 러시아에 이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까지 제압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면 일본은 고작 아시아 시골 구석에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바로 메이지 시대 때 초기부터 일본이 이를 악물고 추진한 부국 강병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을 일으켜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한 것이 그들이 추진한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다른 후진국들도 그렇게 시도했지만 오직 일본만 그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실천했으며 그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본이 추진한 구조개혁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문명 개화를 통해 서구의 문화와 공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지조개정으로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돈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식산흥업의 이름으로 조선산업과 섬유산업 그리고 광산업 등 당시 주요 기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부국강병이 말로는 쉬워 보여도 경험도 없고 돈도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까지의 기득권 세력이 반발할 것이 뻔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내란으로 나라가 주저앉거나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진흙탕 같은 내전이 일어났고 그 혼란을 틈타 서구 침략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긴 나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과 일본의 분명한 차이점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외세의 침략에 대해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대처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 등을 유럽과 미국에 보내 서구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힘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서구의 노예가 된다는 절박함이 일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부국 강병을 외치는 나라의 방침에 국민들이 따랐고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칭찬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군사 부국 강병책이 일본을 불살라버린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힘을 쓰던 추슈번과 사스마번 등 각지의 번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무라이들을 모아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왕의 군대가 아닌 나라의 군대, 즉 국군을 창설했습니다. 갈 곳 잃은 사무라이들을 방치할 경우 정권을 내놓은 번들이 다시 일어나서 내란을 일으킬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을 활용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도 부국 강병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칼을 앞세워서 서민들을 윽박지르는 조직폭력배들 같아서 쓸모가 있었지만 근대적 정규군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서구식 근대적인 징병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이 성공하면서 군사적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도입한 징병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산업력에 비해 인구가 많았던 일본은 젊은이들을 군대에 불러들여 고용 효과도 보았고 실제로 군사 강국이 되는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도 10명 중 한두 명만 군복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군인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것도 신체 검사 합격자를 모아놓고 추첨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합격자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일단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후계자도 제외시켰습니다. 나중에는 학생도 군대에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일단 신체 검사 통지는 하지만 학생이 군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차츰 산업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군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대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삭막해지자 일본은 군대에 불러들이는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1889년에는 집안의 가장도 군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징집 연령도 17세로 낮췄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징병 검사를 받은 자 가운데 90%가 군에 끌려가는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는 점령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할린을 포함해 9천만 명 정도였는데 군인은 7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구 13명 가운데 1명이 군인이었고 남자는 6명에 1명꼴로 군복을 입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징병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일본 제국군의 징병이 시작될 때 그렇게 인기 좋았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일본이 침략 전쟁에 나서면서 전사자가 생기자 군대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희한한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에 양자를 입양하는 숫자가 이상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징집 면제였지만 남자가 없는 집은 양자를 들여서 집안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 자식이 없는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딴 집안으로 입양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런 내용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1889년에 징병 제도를 개정해서 그 방법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징병검사 전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한다든지 일부러 자기 몸에 골절상을 내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또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사람도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더 깔끔한 것은 아예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부국강병책을 외치면서 외세에 저항할 때는 국민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략자가 되어 국민들을 노예 다루듯 제멋대로 대하면서 나라가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국민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 아베 정권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부국강병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뜯어고쳐 국민들의 손에 총을 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아베 정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